네, 어서 오세요. 그 지진이 뭐 일어난다든가 심장마비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뭐 1시간이라든가 그런 시간들, 또 산과 들, 바다, 강 이런 것들은 모두 자연이 만든 시간이고, 그렇죠? 태초에 무가 있었고 지구라고 하는 자연이 자연적인 공간 그리고 시간도 만들었죠. 사람 목숨 100살 정도를 만든 게 이것도 자연이죠, 그죠? 그 자연의 시공간을 사람들이 바꾸면 그게 문화적인 시간, 문화적인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인공적인 시간하고 공간이 그 자연 시간 공간에 얼마나 가까운가, 아니면 거꾸로 얼마나 자연과 거리가 먼가에 따라 갖고 시간 개념이나 공간 개념이 보편적일 수도 있고 특별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심각하게 많이 벗어나서 너무 오랫동안 인공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적이면 오히려 특별하게 본다고요. 예. 그러니까 국경선이라는 게 그렇죠. 이 국경선은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지형, 혈연, 지연, 언어, 음식 이런 거, 이거 의복, 그러니 공동체로 살아온 사람들의 공간을 마음대로 부수기고 말이야. 그 국가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경선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이 인공물이 자연스럽게 보인단 말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이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한반도처럼 뭐 이렇게 바다가 삼면이 바다고 이렇게 된 곳에서는 국경이 원래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고. 근데 유럽에서는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게. 실은 뭐 근대란 게 다 그래요. 근대란 게. 그 뭐랄까, 이 근대인들이 그 공간 처리를 얼마나 폭력적으로 하냐면 이 식민지 주체들이 국경선 그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프리카만 뭐 수직 수평으로 잣대로 그은 게 아니에요. 미국도 그렇게 잣대로 그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온 자연의 공간을 칼로 베듯이 공간을 처리한다고. 이 자연에 대한 이런 폭력을 말이야. 현대 사람들은 자연스럽대. 참 희한한, 자연스럽지 못하죠, 진짜. 아파트 지은 거 보세요. 예, 자연의 모습은 하나도 모방하지 않고요. 칼로 그냥 그어버리듯이, 칼을 공간으로 그어버리듯이 직선으로 쫙쫙 만들어냅니다. 자연의 선은 원래가 유동적이잖아요. 또 동그라미 계열이잖아요. 자연이. 이건 직선으로 만들어 놔요. 이게 이제 꼬르비주 같은 놈들한테는 이게 이제 근대 미학이 되는 거예요. 중세나 조선의 건축이 보여주는 그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이 현대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단 말이야. 집에 들어오는 바람과 공기는 네 군데서 들어와야 돼. 동서남북. 그러니까 창문을 네 군데로 뚫잖아요. 나무하고 꽃이 집과 함께 자랍니다.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이 나무와 꽃을 또 키워주고, 하늘의 구름이 지붕으로 내려오면 살짝 안아주죠. 어? 그 저기 조선 건축도 그렇게 해놨어요. 지붕을. 지금 사람들이 모든 걸 기능적으로만 파악하려는 것도 이것도 아주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그 기능성 내부에는 어떤 근대성, 이런 어떤 인류학적 그 차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나무가 뿌리 박은 흙을 다시 갖고 와서 그 나무와 함께 벽을 쌓았단 말이죠. 이제 인간도 자연과 함께 사는 그런 중세 공간, 그걸 우리가 잊어버렸죠, 뭐. 전에 시간을 말했을 때요, 스페인, 중국, 프랑스 사람들이 비교적 시간을 자기 몸의 신체 리듬에 맞춘다 그랬죠. 네? 근데 뭐반 정도 맞춰도 많이 맞춘 거잖아요, 그죠? 실은 인간의 공간도요, 자기 몸과 신체 리듬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도나 북아프리카 가보세요. 하루 종일 쉬는 것 같아, 일하는 사람이. 근데 하루 종일 일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쉬는 거예요. 뭘 주문이라도 하려 그러면 일하는 사람 리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옆 사람이랑 수다를 떨든 말든 간에 가만 냅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공간과 시간을 자기 몸에 체화시켰거든요. 예, 미국이나 독일 사람처럼 딱 8시간만 일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 몸 안으로 끌고 온 게 이게 실은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인공적으로 탁탁 갈랐다 그래가지고 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모여 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의 리듬과 에너지가 서로 달라서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을 좀 더 질서 있게 정렬하자 이래갖고 시간도 바깥에서 갖고 오고 공간도 배분하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배분하는 시간과 배분하는 공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 공간을 배분하느냐, 이게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문화라고 부르는 거죠. 중국이라든가 인도나 아랍 사회에서는요, 행동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요. 줄 서기가 어렵죠. 그래서 밀치고 나가. 그래야지 자기 앞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요. 이 한국 할아버지들도 열차 안에서 남을 이렇게 밀치면서 공간을 만들거든요. 행동이 공간을 만든다고 그게 체화돼 있어 그래 몸에. 그러니까 남을 툭툭 건드리는 겁니다. 이집트 보세요. 이집트에서는 뭐 많든 적든 간에 승객들이 열차문 앞으로 무르르 밀려가잖아요. 인도에서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어깨동무 펄펄펄 하고 돌아다닌다고. 이게 행동이 공간을 만든다는 그 개념이 체화가 돼 있어 그래. 이게 무례하다는 것도 아니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전 근대적인 감수성을 갖고 있어 그래. 여전히 보다 더 자연적인 감수성이죠 뭐. 중국이라든가 이집트, 인도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칼로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달리 차도에서도 그 속도가 빠른 차부터 먼저 가라 그러잖아. 네가 나보다 힘이 세니까 먼저 가라 그 말이에요. 뭐 보행자 우선 뭐 이런 거 없어요. 가끔 중국에서 그 열차 지정석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어 있으면 일단 내 거예요. 누가 지정했던 말든 간에. 그래서 공간을 계약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근대 사회에서 저런 행동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답지 않은 행동이라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이게 행동이 공간을 만든다는 본능을 앞세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 살기 좀 어렵죠. 저런 사람들은. 없다 있다 이런 공간의 변증법은 말이에요. 베르사유 정원을 대표로 하는 17세기식 프렌치 가든하고요. 18, 19세기의 그 런던 잉글리시 가든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렌치 가든, 이제 프랑스 가든이라고 하는 거는 르네상스의 그 균형된 시각, 양쪽 비율 맞추기 그런 것처럼 절대왕정의 규율처럼 그 통제되고 재구성된 가든이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가든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으로 다 맞추지 않으면 공원이 아닙니다. 시작과 끝이 정확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잉글리시 가든 이거는 자연적이고 광야 같죠. 공원이라고 하는 게 시작도 끝도 없어요. 공원이라고 하는 게 구조가 없어요. 자연과 함께 하는 거야. 자연과 함께 스스로 자라고 사라진다고.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영국 사람보다 더 인공적이고 영국 사람들은 자연 친화적인가? 한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프랑스는 수학적이고 관료적이고 분석적이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경험적이고 자연과 상호작용적이고 행동적이라고요. 행동을 먼저 앞세운다고 영국인들이. 그러니까 공공규칙도 잘 깨트리는 거예요. 영국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근대 문화를 만들고 또 강요당해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무의식이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원래 공공규칙을 잘 깨트리는 거예요. 영국인들이. 이 공공규칙을 잘 지키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와 다르죠. 뭐 자연 안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앉아버리면 되잖아. 그게 이제 중국이라든가 한국식 정원이죠. 그냥 자연이야. 그냥.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한국 사람들이 자연 안에 들어가서 의식주를 다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 문화를 깨버렸죠. 중국 공산당하고 한국 정부가 산에 들어가서 취식하지 마시오 깨버린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게만 잘 질서를 지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 정부에 뭐 그런 개념이라는 게 있었나 어디 그런 게 없었죠. 일본 정원은 아시아에선 그래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잖아요. 1000년이 넘어가요. 자연을 깎고 자르고 재구성하는 이 프랑스하고도 좀 달라요. 또 자연을 직접 경험하고 상호작용하는 영국과도 달라. 이 일본 정원의 특징이라면 1000년간의 특징이라면 산, 바다, 계곡, 강을 모두 축소시켜 갖고 한 자리에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자연을 인공화시키지 않고 직접 부딪힌다면 프랑스는 자연을 인공적으로 막 깎아버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자연을 자연스럽게 인공으로 만들어. 그 옛날에 롤랑 바르트가 일본 여행 갔다가 야, 일본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인공화하는구나. 하물며 자연도 인공화해서 자연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 말이야. 여기 일본 문화라 그랬어요. 롤랑 바르트의 그 직관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이제 이어령 선생이 뭐 축소지향이나 일본이 뭐 그랬는데 롤랑 바르트는 그 이상을 바라본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감각이 말입니다. 프랑스는 구조적이에요. 예, 목적지만 알면 디테일은 버려요. 목적지를 가고 싶다면 지도를 보고 목적지 방향을 잡습니다. 왼쪽에 얼마, 오른쪽에 얼마 이렇게 방향을 잡아요. 세부적인 것은 지워버려요, 머릿속에. 하지만 영국적인 공간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주요 건물하고 장소를 중심으로 파악을 해버립니다. 길이 아니라 무슨 건물이 어디 있다더라 이런 경험적이고 행동적이고 튀어나온 부분들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길을 찾는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길을 찾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도를 일부러 이제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지도를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관광에 따라 관광 목적이면 관광 목적에 따라 만들고 뭐 무슨 뭐 전략 목적이면 전략 목적에 따라 만드는 거지. 사람들이 그 공간을 바라보는 그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정서를. 베를린 같은 경우 이제 독일적 공간은 디테일하고도 위계 질서가 있는 공간이죠. 일단 중요 공간 하나 딱 냅둬. 그러다면 나머지를 디테일하게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시를 탔다고 치자고 독일 사람이 아니다. 프랑스 사람이 택시를 탔어. 광화문 갑시다. 그러면 이제 쭉 가는 거예요. 영국은 가면서 큰 건물 뭐가 있나 봐요. 독일인은 이 지도에 따라서 제대로 가는지 하루 종일 지도만 보고 있어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치는지 어느 건물을 돌아서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자기 혼자 막 지도로 설계해요 머릿속에. 만약에 택시 운전사가 자기가 생각했던 길로 가지 않잖아요. 그럼 패닉에 빠져버리는 게 독일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공간은 유럽처럼 그렇게 울퉁불퉁한 공간이 아니에요. 도구적이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이 다 좌표화되어 있고 균일화되어 있고 스탠다드화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구획하고 평등하게 구획하고 표준적으로 만들어놔. 평등사회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공간에 대한 그 개념이 이렇게 스탠다드화 되어 있다 보니까 만날 장소를 갑자기 바꾸었다고 만나지 말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간에 종속된 사람이죠. 그 미국인을 한국 불고기 식당에 초대하면요 반찬 하나하나 다 불고기처럼 중요하게 하나씩 다 먹어봐요. 영국 사람들은 이제 본식인 불고기하고 다른 본식이 또 없나 이런 생각하고 프랑스는 전체 조화를 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이 논문 심사할 때도 그래요. 논문을 하나의 공간이라고 본다면 프랑스 교수들은 목차부터 봅니다. 독일 교수들은 본문부터 읽어요. 영국인들은 다른 선행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나 그거부터 봐요. 미국 교수들은 결론부터 읽고 다시 앞으로 와서 결론을 어떻게 유도했나 표준적인 절차를 따랐나 요걸 봅니다. 한국 교수들은 어떻게 하나요? 국문 요약부터 보죠. 정보를 짧고 빠르게 얻고 싶은 거예요. 해외에서 박사하는 사람들은 이 조책을 좀 읽어보세요. 좀 오래됐는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One Discipline, Four Ways라고 있어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미국에서 인류학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다 서로 다르게 하는가. 뭐 주제는 인류학이지만 그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교수의 점수 주는 방법도 네 나라가 다 다르다 그 말이죠. 제가 그래서 전에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에서 공부 잘했다고 바깥에 나가서 공부 잘하는 거 절대 아니라고. 공부의 기준이 다른데 뭐 당연히 그렇단 말이에요. 영국 사람들의 그 행동 공간 개념을 볼까요? 영국은 모든 공간을 개별적으로 사유화해 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클럽으로 나눠요.
독일은 거꾸로예요. 거대 공간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모이지.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축구 클럽, 독서 클럽, 모닝 클럽, 향후회, 낚시 클럽, 알코올 클럽, 사교 춤 클럽, 노인회, 누드 클럽, 결혼을 준비하는 모임, 뭐 어쩌고 모임, 죄다 회원제로 자질구레하게 모여갖고 19세기부터 지금까지 서로 간에 공간을 점유하고 소유하고 즐거워한다고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프랑스하고 아주 달라요. 프랑스는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영국인들한테 그 공간이 서로 나뉘어져 갖고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거야. 소규모로 우글거린다 그 말이에요. 반면 독일은 다르죠. 독일인한테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공간밖에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한번 모일 때 소규모로 모이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모여서 우글대 버린다고. 혼자 있는 자기 공간을 소중히 하는 거는 뭐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서로 소중히 하는 거는 서로 비슷하죠. 하지만 일단 모일 때는 그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특히나 젊었을 때 여행도 잘 안 가요. 영국인들은 그래도 좀 가잖아요.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폴란드가 제일 많이 가고. 이 독일인들이 뭐 돈도 없지만은 뭐 어느 나라 젊은이들은 뭐 다 돈 있나? 자기 공간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멀리 못 가니까 한번 모였을 때 왕창 모여버린다고 이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지역 축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조용하죠 또. 게르만 사람들은 소음을 싫어하거든요. 소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서 들어온 남의 것이에요. 남의 청각이 나를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서로 간에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르만이라든가 북유럽 가면 굉장히 조용하고요. 오토바이 소리 난다고 싫어해서 안 탑니다. 자전거만 디립다 타고 앉아 있다고. 이게 이제 공간의 그러니까 행동 공간에 움직이는 그 정서가 달라서 그래요. 아무튼 미국인과 대다수 그 서유럽인들은요 공간에 대해서 소유한다, 점유한다, 공유한다 이런 차별된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 싫어하죠. 응? 남의 구역 별 신경 안 쓰고 들어가든가 잠깐 빠꼼히 쳐다보는 것도 싫어한다고요. 잠깐 사용할게요. 그것도 되게 싫어한다고. 특히나 스위스 독일인들 무지 싫어하죠. 신경전적으로 집착을 보여준다고. 그 개인 공간일 경우는 도가 너무너무 심하죠. 공공의 공간은 내 게 아니에요. 절대 가까이 가지 안 하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의자 앉는 거 이런 거 잘 안 앉으려 그래. 그 공간은 내 게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피곤하기 이전에야. 응? 공공 공간은 임시적으로는 일단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아시아 사람들과 다르다고요. 응?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스위스, 미국, 뭐 북유럽 이런 건 자기 공간이 소중하니까 수도꼭지 망가졌다가 누굴 불러갖고 사람들을 부르는 경우가 별로 없고 다 자기 집 자기가 직접 고친다고요. 이게 서유럽 일반이 그렇지만 독일인하고 미국인들이 되게 심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면 비싼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이거죠. 예. 나 왜 남의 노동력을 이용해 먹냐고요. 또 왜 나의 공간을 또 남한테 빌려주냐고. 어쩔 수 없어 부를 때는 부르겠지만은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게. 시공간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게 현대적이라고 하는 스위스 사람들을 볼까요? 독일 사람들과 함께 자기 공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잖아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기존의 공간에 안착하는 거를 좋아해서 만나던 장소에서 계속 만나요. 습관이 원래 그래요. 어? 카페라고 하는 거는 자기 공간도 따로 있고 공공 공간이잖아요. 공공 공간도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교차하잖아요. 자기 공간하고 남의 공간에서 교차하잖아. 그럼 내 공간은 꼭 지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좌석도 내가 앉던 자리에 항상 앉으려고 그래. 딴 사람이 앉아 있으면 기분 되게 나빠해요. 스위스 사람들. 타인의 침입한다 이거. 타인이 내 자리를 침입했다 이거. 자, 몇 번 해봤더니 계속 내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카페 안 가. 단골 식당에 다른 사람 많이 오잖아. 단골 바꾸어버려. 그런다고요, 스위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공간하고 공공 공간이 교차하는 곳에서 자기 공간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그래요. 스위스라든가 독일 사람들은요,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수영장 사워실도요, 실은 공공 공간과 자기 공간이 서로 합쳐지는 공간이거든.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옷 벗고 그래요. 소리 지르고 뭐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딱 조용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사람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좀 볼까요? 우리 코로나 때 연습 많이 했죠. 2미터 거리두기. 인간을 서로 분열시키는 이 공공 업무예요, 이게. 에드워드 헐이 단연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서구 사회에서 두 사람이 45cm 이내에 있을 때는 매우 친밀한 관계. 그래서 아무리 서로 모르는 척한다 하더라도 45m 이내에 서로 간에 앉아 있거나 서로 같이 걸어가면 멀리서 봤을 때는 아, 저 사람들 되게 친하구나 이렇게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45cm에서 1m 20cm 사이에 있을 때는 개인적인 관계예요. 저 사람 둘이 아는 관계나 분명히 알겠구나. 둘 사이에 면식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1m 20에서 3m 50cm 사이에, 즉 2m 전후로 있을 때는 사회적 관계라고 그래갖고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예, 그냥 하지만 시민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관계다 그뿐이라고요. 서로 전혀 관심이 없는 관계야. 3m 이상은 완벽한 공적 관계라 그래갖고요. 면접 볼 때요. 사장님 앞에 두고 면접 볼 때 딱 3m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서구 사회인데요. 뭐 이런 게 이제 일본하고 북유럽에서는 뭐 잘 안 통해요. 주로 이제 서유럽 일본에서는 잘 통하죠, 이게. 또 아랍 사회 이런 데서 뭐 안 통하죠, 당연히. 아니면 서구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개인 관계와 친밀한 관계를 다 모조리 깨버리는 그러한 움직임이었다. 아랍 사회는 신체적인 거리에 그렇게 그 의미를 두지 않죠. 사우디아라비아 남자들은 서로 손잡고 걸어가는데 뭐. 또 한국 여자들 서로 손잡고 걸어가잖아요. 그거 되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남자들이 서로 손잡고 걸어도 별게 없어요. 근데 서로 되게 친하냐? 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신체 접촉이 심하죠. 아랍 사회가 지중해권 지역도 그렇고요, 동유럽도 그렇고요, 멕시코도 그렇고요, 남미 지역에서도 신체 접촉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신체 접촉이죠. 서구인들은 공식적인 신체 접촉을 만들어 놨잖아. 양볼에다 뽀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악수를 한다든가 그런 규율화 시켜 놨다고요. 응? 근데 이제 저쪽 사회에서는 이제 그 규율이라기보다 말하면서도 막 건드리고 이제 막 이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거꾸로 사회적 관계에서 신체 접촉이 거의 없어요. 동남아시아는 자꾸 만질라 그러면 저기 사람을 툭툭 치냐고 또 화를 낸다고. 그게 이제 동남아, 동북아시아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러한 자기 신체에 대한 공간 주변의 환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상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계 어디서나 상석이 존재하죠. 예, 중앙을 좋아하는, 그래서 뭐 중앙대학교에 중국 학생들이 많다는데, 중앙을 좋아하는 중국의 경우 테이블이라든가 객석 중앙부가 상석이에요. 전통적으로 보면 중앙부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권력의 서열이 쫙 흘러갑니다. 뒤편도 서열이 있어요. 하지만 앞자리보다는 뒤편 자리는 의미가 없죠. 중국에서는 보통 서로 얼굴을 서로 맞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원탁을 주로 선호하는 편인데 항상 원탁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길게 앉을 때는 중앙부에 가서 대빵은 중앙에 앉는다 이 말이에요. 일본도 유사하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열이 낮을 경우 앉지도 못하고요. 아예 뭐 어느 장소에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 일본 문화가 그렇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예요. 테이블 끝쪽이 상석입니다. 게다가 미국인들은 원탁을 잘 견디질 못합니다. 서로 바라보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 바라보는 두 세력의 중간에 앉는 사람이 대빵이야. 대장이라고요. 그래서 테이블 끝에 상석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앉죠. 뭐 의견이 갈려갖고 서로 싸울 때도 이제 자유롭게 앉지 못하죠. 한쪽 따로 앉고 한쪽 따로 앉아야겠지. 그 옛날 아프리카라든가 사모아 이런 데서는 무조건 어느 쪽에 앉든 간에 지상에서 위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그게 상석이에요. 사모아는 아직도 그래요. 대통령이 항상 연단 위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실은 뭐 그게 원래 그랬어요. 좀 전 세계가 다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의 다 사라져 버렸지. 뭐 대신 그게 그 감수성이 어디에 남아 있냐면요, 건축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공간의 건축학적 개념을 빌려온다면 동북아에서 이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시청, 도청, 중앙청 이런 권력 건물은요 주로 넓은 곳이 아니라 도시 중앙에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이게. 예?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총독부 같이 통치하겠다는 거라고.
이게 건물 딱 지어놓고 그걸 딱 기호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개념이 툭툭툭 떨어진다고요. 공무원이 우리가 최고다 이거지. 시민들을 봉사하는 게 아니라 시민한테 군림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 개념이 그렇게 돼 있다고. 회사의 내부 공간도 의미가 있어요. 요새는 뭐 사무실이 굉장히 개방화되어 있고 미극화되어 있지만은 중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장이 통솔 가능한 공간이면 무조건 상석이야. 2층에 앉는다든가 직원을 부리면 우르르 몰려올 수 있는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대장 중심의 그거죠. 물론 어느 회사나 대장 중심인데 그 공간도 그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김대리 일로 와봐. 이러면 쫙 달라올 수 있는 쉽게 올 수 있는 곳에 사장의 자리가 있다고. 미국의 경우에는 사적 비밀이 유지가 되는 게 상석입니다. 미국의 기업 문화라고 하는 거는 원래가 이제 굉장히 그 기업 비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위에 따라 갖고 각자의 공간이 쭉 배열되긴 하는데 대신 직원들의 공간은 터져 있어야 돼요. 숨겨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사장만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사장의 공간은 언제나 폐쇄가 되어 있어요. 유리로 만약에 만들어졌다. 그럼 유리에다가 칠을 합니다. 검은색 어두운 칠을 해서 여기는 사장실, 여기는 실장실, 대빵실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개방형으로 튀어나왔고 헛짓 못하게 딱 관리한다고. 프랑스는 보통 이제 그 직원들과 서로 격이 없이 일하는데 되게 익숙해요. 프랑스가 대신 사장의 자리가 대다수 중앙부에 위치하죠. 그래서 직원들이 그 사장한테 와서 뭐 이것저것만 물어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중앙은 중앙을 선호하는데 그 중앙의 의미가 다르다 이거죠. 독일 사장 자리는요, 방문자가 문 열고 들어와서 가장 오래 걸어 들어가는 가장 깊숙한 곳이 사장 자리입니다. 권위적인 거예요. 전체 모습을 다 보고 저 안으로 쑥 들어가면 거기에 사장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직원들은 이제 대신 중간에 길 내놓고 창문하고 벽을 중심으로 책상을 다 밀어넣어. 그래갖고 자기 개인 공간을 그렇게 확보한다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길을 쭉 따라 들어가면 사장실에 도착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찾아뵐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렇게 이 공간에 대한 그 사람들의 태도, 의식, 심리가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이 뭔가요? 이게 양자역학의 그것처럼 뭉쳤다 사라지고 뭉쳤다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무라고 하는 거, nothing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이나 에너지가 흩어져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한하다는 것은 무라고 하는 거는 공허한 건 아니에요. 에너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갖고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그게 이제 그 에너지가 후 나와 갖고 규칙이 된다고. 그러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공간, 인간의 에너지를 되게 소중히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에너지를 너무 이렇게 파괴하잖아요. 그럼 인간성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능력도 파괴시키고요. 약자를 보호하겠다. 그런 게 마음속의 의지도요. 인간 본성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분출되게 만들어 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앉아있다가 노인이 오면은 자리를 내주고 가만 보니까 임산부인 것 같다. 그러면 저기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이럴 수 있는. 그게 인간이 서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에너지를 움직이지 않고 발산하지 못하게 만들다 못해갖고 특정 공간을 금기로 찍어버려. 그래갖고 그 사람의 에너지가 완전히 나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공무행정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이건 반인간적인 공무행위예요.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공간을 바라보거나 시간을 생각할 때 항상 거기에다 에너지를 투여하려고 그럽니다. 그 에너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쾅쾅 막아버리면 그 인간의 어떤 자기의 어떤 직관적, 지성적 발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로 변해버리고 인간이 수동적으로 변하고 바보가 돼버리는 거죠. 자, 공간에 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제 오늘로 그만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또 하겠죠. 예.
감사합니다.